탓이야. 내가 이겼어. 와,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 도박 중독 치료하시려면 데이케어 센터 가셔야만 해요. 뭐라고요? 내가 왜 거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희 말씀 들으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 제 며느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두 며느리 모두요. 40년을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고 15년을 손주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제가 받은 건 배신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4입니다. 평범한 할머니였던 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인가요? 집에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 11월 어느 추운 화요일이었어요. 순자야, 우리 오늘 강원도 좀 다녀올까? 친구 영숙이가 전화를 했을 때 전 그냥 심심풀이 드라이브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숙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남편 잃고 혼자 사는데 가끔 외로워 보여서 시간 내주곤 했거든요. 강원도는 왜? 겨울에 뭐 보러? 그냥 바람이나 쐬러. 내가 요새 손주들 때문에 너무 지쳐 보이더라. 맞는 말이었습니다. 큰아들네 쌍둥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며느리 민지는 아예 애들을 제게 맡기다시피 했어요. 아침 7시에 데려다 놓고 저녁 8시가 넘어야 데려갑니다. 엄마, 제가 직장 다녀야 우리 애들 학원비라도 되지 않겠어요? 처음엔 기쁘게 봐줬습니다. 손주들이 예쁘고 제가 도와야 큰아들네가 살림이 편해지니까요. 근데 나중엔 저도 사람인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손주들 식사 챙기고 학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제 시간이라곤 없었어요. 그래서 영숙이 말에 솔깃했던 겁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 못마땅해 하더군요. 어머니, 오늘 제가 중요한 회의 있는데 하루쯤은 내가 봐야지. 나도 가끔은 내 시간이 필요하다. 민지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근데 그땐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줄은. 영숙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우린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산도 보고 경치도 보고 식당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저기 좀 들렀다 갈까? 영숙이가 가리킨 곳은 번쩍거리는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 강원랜드라고 써있더군요. 야, 거기 카지노 아냐? 우리가 왜? 구경만 하고 가자.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데도 가봐야지. 전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도박이라는 건 나쁜 거라고 평생 배워왔으니까요. 근데 영숙이가 계속 졸라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걸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화려하고 사람들도 많고 그냥 놀이공원 같았습니다. 어차피 들어온 거 10,000원어치만 해보고 가자. 10,0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이잖아. 영숙이가 제 팔을 끌었습니다. 전 거부하지 못했어요. 사실 조금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슬롯머신이라는 기계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땡그랑땡그랑 화면에 과일 그림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허탕이었습니다.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 허탕, 세 번째, 네 번째, 10,000원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봐, 이거 그냥 돈 날리는 거야. 우리 이제 가자. 일어서려는데 영숙이가 말했어요. 야, 나는 20,000원 땄어. 순자야, 너도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10,000원 줄게. 할 수 없이 한 번만 더 하기로 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땡그랑땡그랑. 그리고 갑자기 기계에서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마구 뜨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야?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잭팟이에요. 5천만 원 당첨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5천만 원? 이 나이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박수를 쳤어요. 직원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저를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신분증 확인하고 서류 쓰고 세금 떼고 1시간쯤 지나니까 실제로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저는 돈 때문에 고생했어요. 남편 월급 쪼개서 아들 둘 키우고 시부모님 병원비 대고 집 장만하고 제 개인 통장엔 항상 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제 용돈이자 비상금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 이거 진짜야? 진짜야. 순자야, 이거 하늘이 준 선물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할까? 아들들한테 말할까? 근데 이상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랄까?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 것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일단 조용히 두자. 나중에 좋은 데 쓰면 되지. 그렇게 결심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며느리 민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매우 날카로운 표정으로 어머니,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응, 오랜만에 바람 쐬고 왔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강원랜드 가신 거 맞으세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오늘 제 친구 연주가 우연히 거기서 어머니 보고 제게 문자 보냈어요. 어머니가 슬롯머신 하시는 걸 봤다고요. 민지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엔 제가 슬롯머신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어머니, 설마 도박하신 거 아니시죠? 그 순간 전 바보같이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구경만 하고 10,000원어치만 해봤어. 10,000원요? 어머니, 도박은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10,000원이면 내일은 100,000원, 모레는 100,000원. 그렇게 중독되는 거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어머니 믿고 애들 맡겼는데 어머니가 도박장을 다니세요? 앞으로 애들은 못 맡기겠어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지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카지노에 다녀오셨대요. 도박하셨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도박을 증오했습니다. 남편 아버지가 화투 때문에 재산 날리고 집안 망친 적이 있거든요. 여보, 그게 정말이야? 아니, 그냥 친구 따라. 구경 가서 10,000원만,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당신이 그런 데를 가? 여보, 미안해. 다시는 안 갈게. 엄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라도 또 가시면 어떡해요? 애들은요? 전 어머니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통장 속 5천만 원이 갑자기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말할까? 사실 5천만 원 땄다고? 근데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더 화낼 거고 민지는 제가 정말 도박 중독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 입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지는 아예 쌍둥이를 데려오지 않았고 남편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당신 요새 어디 자주 나가는 것 같던데. 설마 또 그런 데 간 거 아니지? 무슨 소리야, 그냥 마트 갔다 온 거야. 통장 좀 보자. 남편이 제 통장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5천만 원은 제 개인 통장에 있었고 남편은 그 통장 존재를 몰랐어요.
하지만 매일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작은 아들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두 며느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상의했는데요. 어머니 혹시 요양보호사 있는 데이케어 센터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뭐? 데이케어 센터?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또 어디 나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어머니가 도박 중독되실까봐 너무 걱정돼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 도박 중독 아니야. 단 한 번 가본 거라고. 어머니, 중독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민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날 밤 전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야 하나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틀 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수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제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화면에는 제 통장 거래 내역이 떠 있었어요. 그것도 5천만 원이 입금된 바로 그 내역이 이걸 어떻게 어머니 혹시 비밀번호가 생년월일 124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했어요.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내 통장을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도박으로 5천만 원을 땄다고요? 그것도 우리한테 숨기고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이거 완전히 도박 중독 맞잖아요. 5천만 원이나 딴 사람이 중독 아니면 뭐예요? 수진아, 진정해. 내가 설명은 무슨 언니한테 당장 전화할 거예요. 10분 후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남편까지 데리고요. 거실은 순식간에 가족회의 자리가 됐습니다. 5천만 원을 땄다고요? 민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 우연히 그렇게 됐어. 우연히요? 어머니, 10,000원만 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가 오해할까봐.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도박으로 큰 돈을 땄고 그걸 가족한테 숨겼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했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 당신은 도박장에 갔고 큰 돈을 땄고 그걸 숨겼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민지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는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통장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어때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내 통장을 왜 너희가?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중독자는 스스로 돈 관리를 못해요.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솔직히 그 5천만 원.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너무 큰 돈이잖아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면 나중에 병원비나 요양비로 쓸 수 있어요. 내 돈인데 내가 왜 못 써?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돈은 내가 번 거야. 너희가 무슨 권리로?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명의로 정기예금 들어드릴게요. 왜 내 돈을 내가 함부로 못 써? 어머니가 또 도박장 가시면 어떡하냐고요. 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나는 중독자 아니야. 어머니, 중독자는 다 그렇게 말해요. 인정하는 게 치료의 시작이에요. 다들 나가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전소리를 질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며느리들한테 고함을 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큰아들 집으로 갔어요.
전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한 집에서 전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어머니, 진정하셨어요? 저희 내일 다시 갈게요. 오지 마.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며느리들의 목표는 제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을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전 그 돈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제 통장엔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아무리 뒤져봐도 소용없어. 그날 오후 예상대로 민지와 수진이 다시 찾아왔어요. 은행 직원까지 데리고요.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오늘은 은행 직원분도 모시고 왔어요. 같이 정기예금 들러가시죠? 필요 없어요. 통장에 돈 없어. 어제 다 인출했어. 순간 민지와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5천만 원 어제 다 빼서 다른 데 넣었어. 너희가 손댈 수 없는 곳에. 어머니, 그걸 어디다 넣으셨어요? 그건 내 맘이야. 내 돈이니까. 어머니, 설마 또 도박장 가실 건 아니시죠?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뭘 하든 상관 마. 이제 너희는 내 돈에 관심 끄길 바래. 며느리들은 은행원과 함께 황급히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전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들한테 제대로 반항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깼습니다. 거실에서 뭔가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금살금 나가보니까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민지와 수진이가 집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침대 밑을 뒤지고. 언니 여기도 없어. 어머니가 분명 집 어딘가에 숨겼을 거야. 계속 찾아봐.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머니 깨셨어요? 지금 내 집을 뒤지고 있는 거야? 민지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걱정돼서 혹시 어디 이상한데 돈 숨겨놓으신 건 아닌가 확인하려고. 어머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 도난 위험도 있고 불에 탈 수도 있잖아요.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가라고. 전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그날 밤 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느리들이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남편이 큰아들과 함께 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남편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큰아들 민수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서류를 보니까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죄송하지만 엄마가 요즘 정상이 아니세요. 도박하시고 거짓말하시고 밤에 며느리들한테 소리 지르시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너희들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엄마, 치료받으시는 거예요. 도박 중독은 질병이에요. 전문가 상담 받으시고. 난 중독자 아니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5천만 원을 어디 숨겼는지만 말해줘. 그럼 병원 안 가도 돼. 우리가 그 돈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까. 그 순간 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정신병원 이야기는 협박이었어요. 제가 돈 숨긴 곳을 말하게 만들려고. 절대 안 말해. 엄마,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라고. 너희가 무슨 권리로 빼앗으려고 해.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아빠, 서명하세요. 여보, 미안해. 이것도 다 당신을 위한 거야. 남편이 서류에 서명하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큰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박준혁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변호사? 우리 엄마가 무슨 변호사를? 박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어제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 변호사에게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박 변호사가 남편과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하시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본인 동의 없는 강제 입원은 형법상 강금죄에 해당하고 재산 강탈 시도는 공갈죄 및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엄마를 치료하려는 건데. 치료요? 그럼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는 받으셨습니까? 법원 허가는요? 박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들과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시죠.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명의의 재산 목록입니다. 어르신께서 어제 저희에게 맡기신 내용인데요. 서류를 펼치자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현재 현금 5천만 원 외에도 박 변호사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한계동 소유, 시가 약 35억 원. 뭐라고요? 남편과 아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3채, 시가 약 18억 원. 엄마, 이게 무슨... 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숨긴 건 5천만 원만이 아니었어.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사실은 나도 숨기고 살았던 게 있었어. 너희 아버지한테도 말 안 했던 거.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당신 기억나?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내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했던 거, 그건 알지. 작은 회사 다니다 그만뒀다고. 작은 회사가 아니었어. 나는 대기업 임원 비서로 일했어. 그 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유산을 남겨주셨지. 전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사장님은 자식이 없으셨어. 평생 일만 하시다가 말년에 암 투병하실 때 내가 옆에서 간호했거든. 사장님이 고마워하시면서 유언장에 날 넣으신 거야. 그런데 왜 아버지한테도 말 안 했어?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았니? 시부모님이 달라붙고 시댁 친척들이 달라붙고 나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로 살고 싶었어. 그래서 그 재산을 만질 생각도 안 했지. 그럼 그 건물들은 언제부터? 30년 전부터 내 명의였어. 다만 관리는 부동산 회사에 맡겨놨지. 월세 들어오는 거 전부 적금 들고 재투자하고 그렇게 30년을 모았어. 남편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럼 당신이? 응. 사실 나는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전 민지와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도박으로 딴 5천만 원만 보고도 눈이 뒤집혔더구나. 내가 중독자라고
정신병자라고 몰아가면서 그 돈을 빼앗으려고 했지. 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어르신 댁에 설치한 CCTV 영상입니다. 노트북을 펼치자 화면에 며느리들이 새벽에 집을 뒤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주거침입죄입니다. 어르신께서 고소하시면 두 분 다 형사처벌 받으실 겁니다. 저희는 어머니 걱정돼서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이요? 전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손주들 키울 때는 걱정 안 했잖아.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애들 맡길 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 근데 내가 돈 있다는 걸 알았더니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야? 어머니, 너희가 진짜 걱정한 건 나야? 아니면 그 5천만 원이야? 민지와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마찬가지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단 한 번 실수했다고 며느리 말만 믿고 날 도박 중독자 취급했잖아. 내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전박 변호사를 받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부탁드린 것들 준비되셨나요? 네, 어르신 모두 준비됐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첫째, 이혼소송 서류입니다. 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은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게 더 심하지.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솔직히 당신과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여보. 둘째, 박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상속 재산 배분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두 아들에게 균등 상속 예정이었으나 지금부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엄마.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무하긴. 너는 엄마를 정신병원 보내려고 했잖아. 전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들 위해 살았어. 내 꿈도, 내 시간도, 내 돈도 다 너희한테 줬지. 근데 너희는 뭘 해줬니? 나한테 뭘 해줬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아들도 황급히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들도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전 그 모습을 담담히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아들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 당장 일으켜 세우고 괜찮다고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어나 전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는 건 아니야. 너희가 한 일은 그 정도로 가벼운 게 아니야. 엄마, 하지만 나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할게.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너희가 진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 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너희 행동으로 보여줘. 어떻게요? 큰아들네는 앞으로 민지가 직장 그만두고 애들 직접 키워. 할머니한테 떠넘기지 말고. 민지의 얼굴이 굳었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작은아들네는 매달 용돈 100만 원씩 나한테 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보. 전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나한테 매일 사과문 써. 손으로 왜 당신이 잘못했는지, 나한테 어떻게 잘못했는지. 365일 동안 매일. 알았어. 쓸게.
1년 후에 내가 판단할 거야. 너희가 진짜 반성했는지 아니면 그냥 재산 때문에 굽신거리는 건지. 전 박 변호사를 받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서류랑 상속 변경 서류는 일단 보류해 주세요. 1년 후에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모두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도박장에서 딴 그 5천만 원, 나는 그걸로 봉사단체에 기부할 거야. 엄마, 그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지경까지 왔잖아. 나는 그 돈이 필요 없어. 어차피 나한테는 더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전 지갑에서 영수증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이미 기부했어. 독거노인 돕기 성금으로. 며느리들의 얼굴이 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탐냈던 돈이 이미 사라진 거니까요. 이제 다들 나가줄래?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하나둘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몰랐어.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결국 나갔습니다. 박 변호사가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변호사님께 연락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친구분이신 영숙 여사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제가 영숙 여사님 조카거든요. 영숙이가? 네. 이모님께서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제게 부탁하셨어요. 어르신 좀 도와드리라고. 그래서 어제 급히 CCTV도 설치하고 재산 조회도 해드린 겁니다. 영숙이가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저를 배신했는데 친구만이 제 편이었던 거예요. 박 변호사가 나가고 전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에 앉아서 전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도박장에서 돈을 딴 그날. 그때는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시험이었습니다. 제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험. 그리고 전 깨달았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왔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돈이 사람들의 본성을 드러냈던 거죠. 며느리들의 탐욕, 남편의 믿음 없음, 아들들의 나약함, 모두 그 5천만 원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게 또 있었어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영숙이처럼 진심으로 제 걱정을 해주는 사람 한 명이 50억보다 값지다는 것. 그날 밤 전 영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내가 변호사 조카 보내준 거 알아. 순자야,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응, 힘들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오히려 개운해. 그래, 잘했어. 너무 참지 마. 가족이라고 다 참아줄 필요 없어. 영숙아, 우리 내일 만날래? 내가 밥 살게. 그래. 그런데 순자야. 응? 다시는 도박장 가지 마. 한 번은 운이었지만 두 번은 없어. 전 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 마. 나 다시는 안 가. 그 돈 때문에 겪은 일이 트라우마가 됐어. 전화를 끊고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정말 매일 사과문을 썼어요. 처음엔 형식적이었는데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 민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애들을 직접 키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알겠다며 그동안 저한테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수진이는 매달 100만 원을 정확히 입금했고 가끔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밑반찬도 해줬습니다. 아들들은 주말마다 찾아와서 제 말벗이 되어줬어요.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분명히 반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알았어. 당신이 평생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엔 내가 당신을 더 잘 대할게. 약속해. 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우리 둘이 여행 가자. 한 달 동안 아들들 신경 쓰지 말고, 손주들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우리 둘만. 그래, 가자. 어디든 가자. 그해 가을, 우린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떠났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행복해?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나도.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 깨달았어요. 제가 도박장에서 딴 진짜 행운은 5천만 원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제 인생을 돌아볼 기회였고, 가족들에게 진심을 요구할 용기였고, 제 자신을 지킬 힘이었습니다. 1년 후, 전 상속 서류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균등 상속.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서류는 찢어버렸어요. 가족들이 진심으로 변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변호사에게 당부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치매에 걸리거나 판단력을 잃으면 제 재산은 무조건 사회에 환원해 주세요. 가족들 욕심 때문에 제가 다시 이용당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어르신. 지금 전 행복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찾아오고, 며느리들이 진심으로 저를 대하고, 남편이 매일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가끔 영숙이를 만나서 수다도 떨고,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합니다. 제 인생은 이제 진짜 제 것이 됐습니다. 도박장에서 딴 5천만 원은 사라졌지만, 전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제 자존감과 가족의 진심과 제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 그게 제가 얻은 진짜 잭팟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